형태주의 학습 이론이 이제 인지학습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지학습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게슈탈트, 형태를 게슈탈트 또는 전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이제 자극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응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지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지학습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각 부분들의 요소를 연결하는 거예요. 각 부분의 요소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각 부분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로 이해하는 겁니다. 전체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게슈탈트 학습이론의 기본적인 이론 입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해시켜드리고 노력했거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인지가 매개 작용을 한다. 인지 과정이 매개 작용을 해서 우리는 인지학습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걸 전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건 또 형태주의 학습, 게슈탈트 학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릴 때 팔, 코 등의 순서로 안 보고 전체를 파악해서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 이거예요. 자, 학습에 대한 형태주의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요, 벨타이머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학습을 지각의 특수 문제로 인식합니다. 유기체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밑줄 하나의 전체적 관계로 고려하여 신중히 생각한 다음 인지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하나의 전체적 관계로 고려하여 전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이 갑자기 일어나 갑자기 해답 없는 지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퀼러의 통찰학습이에요. 앞 뒤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퀼러의 통찰학습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리 써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형태주의 접근에서는 인간을 능동적, 적극적 존재로 인식하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인간의 인지 과정이 매개가 되는 거니까 부분은 전체와 관련돼야 되고 전체적인 이해와 내적 강화 등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강화가 아니라 내적인 강화, 인지적인 부분이니까 내적이란 말을 쓴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부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의 합이 있고 전체가 있으면 각 부분의 합하고 전체를 비교했을 때 전체가 크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게슈탈트 상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밑에 각주가 하나 있는데 이 각주는 인지학습의 각주예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복잡한 형태의 학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각의 역할과 인지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인지심리학적 견해를 가진 심리학자들은 학습이나 특히 인간학습의 경우 조건화된 연합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 연합의 조건화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약간 비판하는 입장이 바로 이제 인지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경험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를 다루는 행동주의 이론과는 다르게 끊어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정신적 과정, 다른 말로 인지과정, 정신적 과정,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비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구조, 인지의 변화, 인지과정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신을 인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학습에 관한 인지적 접근은 인간의 기억, 지각, 언어, 추리, 지식, 개념 형성, 문제 해결, 인간의 내재적인 심리 과정과 정신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접근이다. 여러분, 기억이든 지각이든 언어든 추리든 지식이든 개념 형성이든 문제 해결이든 다 인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형태주의 이론이나 통찰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는 인지심리학에서는 주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연구한다. 정보처리하면 인지적 정보처리거든요. 오케이. 자, 인지적 정보처리. 인간의 계속 쓰죠. 인간의 인지적 정보처리.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인지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정보처리란 말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인지주의 이론은 형태주의 심리학과 인지적 자앙 이론. 이 장이론은 이제 다음에 나와요. 장이론이 근간이 되어서 초기 인지심리학을 발전했고요. 그 많은 교수 이론가들이 인지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인지주의는 인간 행동의 습득, 조형에는 복잡한 정신적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지란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련의 지적인 과정을 말한다. 지적 과정 밑줄. 이 지적 앞에 인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적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습득을 한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형을 한다. 조형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형성한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이러한 것에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게 인지학습이죠. 자, 인지론자들은 행동주의자와 달리 끊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관찰 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 두뇌 속에서 벌어지는 외부 감각적인 자극의 변형, 기호와 부호와 파지, 이게 기억이잖아요. 기억의 단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재생, 재인이라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을 연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지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인간의 뇌 속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행동주의 학습 이론가들은 눈에 보이는 관찰이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인지주의는 말 그대로 인지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감각적 자극의 변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억 단계가 있어요. 쭉 외부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감각기억이잖아요. 이게 이제 단기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장기기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부호와 파지, 재생, 재인, 이게 이제 일종의 빼내는 거잖아요.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인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빼내는 거. 이러한 것들을 다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지와 연관성이 있다. 그들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의 초점을 다시 행동에서 마음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며 이 마음이 이제 내재적인 거잖아요. 또한 학습을 인간이 새로운 통찰, 인지구조를 획득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통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어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부분이 움직여야, 지적인 부분이 가능해야 통찰이 돼요. 인사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은 인지구조를 습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인지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인지주의 학습이론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왼쪽은 행동주의 학습이론이고 오른쪽은 인지주의 학습이론이거든요. 인지주의 학습이론에 별표 쳐주세요. 첫 번째, 미시적으로 요소, 부분이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행동주의라면 전체를 강조하는 게 인지주의라고 배웠죠. 여기 전체라는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의 동그라미 거시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는 여기 보시면 부분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의 합. 이 부분의 합을 부분의 합하고 전체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환원주의라고 하거든요. 부분의 합하고 전체하고 같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전체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의 합 이상이다. 전체는 뭐 상호작용하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까지 보기 때문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그래서 전체가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지학습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습 기제는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말초적 기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 기제 인지학습은 인지구조의 변화거든요. 인지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추신경계, 뇌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추적 기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은 행동주의고요. 돌발적이고 비약적인 과정이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퀼러의 통찰학습에서 아하라는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돌발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시행착오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게 행동주의 학습이론이다. 뭐 시행착오적인 시행착오서를 말했던 분은 손다이크, 도구적 조건화였었죠. 자, 그 다음에 통찰적인 문제 해결, 또 통찰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의 특징은 경험론적이고 객관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라면 생득론적이다. 생득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득하는 거니까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관적 입장을 강조하는 게 인지주의 학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내적인 내면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돼요. 유기체 내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주관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행동주의에서는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외부에서 습득되는 것,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행동이 형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객관적 입장이 되는 겁니다. 학습에 의해 적용은 훈련, 습관 형성에, 제가 앞에서 뭐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 형성의 학습이고, 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어떠한 사고 활동, 인지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딱 알게 되잖아요. 개념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고 활동의 학습, 사고 활동이 인지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개념을 습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 방법의 공헌이나 상담 방법의 공헌을 보면 프로그램 학습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수정, 여기서 행동수정이 중요한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고 바람직한 행동을 바꾸는 작업, 행동수정에 좀 기여했다면, 여기 있는 인지주의 학습이는 발견학습법이나 구성주의적 학습 모형, 인지치료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줬겠죠. 아론백의 인지치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인지치료 여기에 영향을 끼쳤고, 구성주의적 학습 모형 있잖아요. 이 구성주의 학습 모형에서 중요한 게 이 통찰이에요. 어떤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자기가 통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주의적 학습에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물론 발견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는 통제교육과 연관성 있는 게 행동주의고, 열린교육, 이게 인지주의 학습이다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인지주의 학습에 해당되는 학자 한 분을 생각한다면 인지를 강조한 분에서 비고츠키가 있잖아요.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인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열린교육, 통제교육보다는 열린교육을 좀 강조한 부분이고, 이 열린교육이 또 구성주의 학습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은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여기는 형태심리학이나 인지주의 심리학이다. 제가 형태주의 학습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태심리학이나 게슈탈트를 말합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인지주의 학습만 쭉 잘 정리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 도표에 별표 쳐야 돼요. 인지주의 학습과 행동주의 학습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내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문제 낸다 그러면 인지를 하나 집어넣겠죠.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시험에 낸다 그러면 행동주의 하나 집어넣겠죠.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나, 옳은 거 고르는 문제나, 옳지 않은 거 찾아내는 것이나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도표가 문제 내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표 쳐주시고요. 자, 근접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이제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도 근접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원리도 근접성의 원리가 있는데, 부분 간의 거리가 근접할수록 체제화가 쉽게 일어나고 학습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지 재생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각 요소라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재생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내용을 설명한 후에 곧바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학습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갖고 있는 거, 기억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붙이는 거죠. 연결하는 거죠. 자,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계를 설명한다. 이게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자, 이랬을 때 바로 이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파지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봐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부분이라 하고, 새로운 교육 내용이 부분이라 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연결하는데 그것이 근접할수록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재생도 잘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고츠키 이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비고츠키 이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고츠키 이론은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사회문화적 인지발달 이론. 그러니까 피아제와 좀 대비되는 학자죠. 피아제와 대비되는 학자인데, 비고츠키는 이제 어떤 인지발달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기에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거,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달 심리에서도 나오죠. 비고츠키가 구분한 발달 수준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는데요. 자, 2번 실제 발달 수준에 밑줄 치고요. 3번 잠재 발달 수준에 밑줄 치세요. 실제 발달 수준은 남의 도움 없이 아동 혼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수준으로 현재 발달이 완료된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 발달 수준은 뭘까요? 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교사, 동그라미. 교사나 더 유능한 다른 아동의 도움을 받으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발달 수준은 아동 스스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실제적인 거잖아요. 아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교사의 도움을 받겠죠. 이게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고츠케에 의하면 실제 발달 수준이 같은 아동들이 하더라도 교사로부터 동일한 도움을 받았을 때 한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면 그 아동은 잠재적 발달 수준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 발달 수준의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 GPD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발달 심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에 포함되는 과제 수행은 최대한의 지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달 수준하고 잠재 발달 수준의 이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에서 이제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은 교사의 도움이 좀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최대의 지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 말이고요. 이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서는 별로 학습할 것이 없지만 남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한 일, 즉 근접 발달 영역 안에 과제를 시도하는 데서는 많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근접 발달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이니까. 자, 교사와 부모 등 전문가가 힌트를 주고 격려하며 시범을 보임으로써 아동을 돕는 것은 아동에게 과제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 아까 말씀드렸던 비계, 스캐폴딩을 말합니다. 자,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접 발달 영역에 속한 과제의 수행을 돕고 과제 수행 능력이 커지면 점차 남의 도움이 덜 필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 비고츠키 이론 아시겠죠? 비고츠키 이론에서 실제 발달 수준하고 잠재 발달 수준 이 부분을 자, 그림을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 바로 쓰면 되겠네요. 비고츠키가 됩니다. 사회문화적 인지 발달 이론. 이 인지가 들어 있어서 인지학습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발달 수준이 있고 실제 발달 수준은 스스로 가능한 거예요. 아동 스스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잠재 발달 수준이 있다. 잠재 발달 수준이 있다. 이 잠재 발달 수준은 스스로 가능하지 않고 교사 등의 도움을 받는 거죠. 교사 등의 도움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발달 수준하고 잠재 발달 수준의 어떤 그 사이의 영역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키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GPD, 근접 발달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이 된다. GPD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잠재 발달 수준의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잠재 발달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교사의 도움, 교사 등의 도움이 있을 때 최고의 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적 발달을 말하죠. 인지적 발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교사의 도움,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바로 스캐폴딩 비계 설정이라고 하죠.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 한다. 됐죠? 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8번에 제가 밑줄을 쭉 쳐놨는데요. 그 자리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고츠키 이론이 보입니다. 브루너. 이 브루너는 인지주의 교수 이론의 대표자인데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브루너는 피아제가 아동이 지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심을 가진 반면, 피아제 하면 인지 발달 이론이잖아요. 지적으로가 인지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브루너는 지적 발달이 어떻게 학습과 수업에 관련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